회장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임대료 정산안과 견적서 가져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식당 주방의 공기는 언제나 무겁고 눅눅했다. 환풍기는 노후화되어 비명 같은 쇳소리를 내뱉었지만 정작 안의 열기는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했다. 내 코끝을 스치는 것은 수만 번의 점심시간을 거쳐간 김치찌개의 시큼한 잔향과 덜 닦인 불판 위에서 타버린 돼지비계의 비린내였다. 고무 장갑 속의 손은 땀으로 흥건해져 살점이 부러터진 지 오래였고 손등에 튄 뜨거운 육수는 이제 통증조차 전하지 못하는 무딘 흉터로 남았다. 나는 그저 기계적으로 수저를 닦고 행주를 빨며 나 자신의 존재가 이 식당의 기름때 묻은 타일 틈새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 얘, 너 수님이 아니니? 오 수님. 그 목소리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주방의 소음을 뚫고 내 고막을 찔렀다. 고개를 들자 안개처럼 자욱한 수증기 너머로 화려한 실크 스카프를 두른 새 여자가 보였다. 고등학교 시절 잘 나가는 집안 딸들이라며 거들먹거리던 영숙과 그녀의 무리였다. 그들의 옷감에서는 백화점 1층에서나 날 법한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고 그것은 이 구역질 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섞여 기괴한 대조를 이루었다. 영숙은 코를 살짝 찡그리며 내가 두르고 있는 고춧가루 얼룩이 튄 낡은 앞치마를 훑어내렸다. 그 눈빛은 사람이 아니라 길가에 버려진 젖은 종이 상자를 보는 듯한 노골적인 경멸이었다. 어머 세상에, 너 여기서 파출부 일하니? 아유, 예전엔 그렇게 똑똑하더니 어쩌다 이렇게 됐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동정의 외피를 쓴 잔인한 우월감이 넘실거렸다. 나는 대답 대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질러 닦았다. 축축한 면직물의 감촉이 허벅지에 닿을 때마다 내 자존감은 한 뼘씩 더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의자를 닦으며 자리에 앉았다. 나를 향해 여기 물 좀 줘, 순이마. 아, 아니 오여사라고 불러줘야 하나? 라며 낄낄거리는 그들의 웃음소리는 주방 벽면에 부딪혀 비릿하게 울려 퍼졌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젊은 날에 찬란했던 꿈은 어느덧 식어버린 숭늉처럼 희뿌연 기억이 되었고 남은 것은 타인의 비웃음을 견디며 하루치를 버텨내는 비루한 육신뿐인가. 나는 차가운 물병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내 안에서 무언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수십 년간 묵혀온 인내심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느껴지는 기묘한 평온함이었다. 그래, 오랜만이다. 다들 여전하네. 내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건조했다. 영숙은 내 손등의 주름을 보며 혀를 찼다. 너희 남편 죽고 고생한다더니 정말이었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개모임 하려고 왔는데 너 보니까 맘 편히 못 먹겠다. 예, 사장님한테 말해서 서비스 좀 팍팍 넣어줘. 우리가 팔아주는 거니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앉아 있는 이 낡은 의자도, 그들이 밟고 있는 이 기름진 바닥도, 그리고 이 건물의 꼭대기 층에서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던 도장이 찍힌 그 문서의 주인도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하지만 나는 지금 밝히지 않는다. 원래 진실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차갑게 드러나야 그 칼날이 예리한 법이니까. 영숙과 그 무리가 내뱉는 비릿한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섰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현재의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전 남편의 부도 소식과 함께 무너져 내리던 그의 겨울의 지독한 냉기였다. 남편이 남긴 것은 빚더미와 어린 두 남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손에 쥐어준 낡은 통장 하나뿐이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향기 나는 비누 냄새 대신 비린내 나는 생선 괴짝과 땀 찌든 앞치마의 역사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새벽 4시의 시장통은 비정하리만치 차가웠다. 얼음이 둥둥 뜬 수조 속에 맨손을 집어넣어 고등어를 건져 올릴 때면 손가락 끝의 감각은 마비되다 못해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는 듯한 통증으로 변해갔다. 그 시절 제 손등은 늘 터져 있었고 그 갈라진 살점 틈새로 소금물이 스며들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며 자식들의 이름을 되뇌었다. 시장 바닥에 진흙탕 물이 장화 속으로 기어들어와 발가락 사이를 축축하게 적시던 그 불쾌한 감촉, 생선 대가리를 내리칠 때 튀어 오르던 차가운 피의 냄새는 지금도 제 후각의 어딘가에 낙인처럼 찍혀 있다. 중년의 나날은 오로지 지워짐의 연속이었다. 나는 어머니라는 이름 뒤로 저 자신의 욕망과 취향을 지웠다. 아이들에게는 고기 반찬을 먹이면서도 나는 식당 구석에서 손님들이 남기고 간 식은 밥에 물을 말아 삭은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다. 낡은 목조 가구에 모서리가 닳아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저를 위한 새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었다. 밤마다 쑤셔오는 무릎에 파스를 붙이며 파스 특유의 화한 냄새가 온 방안을 메울 때쯤이면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자를 대면하곤 했다. 한때는 시를 읊고 꽃을 사랑하던 단아한 여인이 이제는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박힌 억척스러운 식당 일꾼이 되어버린 그 기막힌 대비를 말이다. 인생이란 참으로 얄궂은 연극과 같다. 누군가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주인공을 연기할 때 누군가는 그 무대 밑 어두운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며 소품을 나르고 바닥을 닦아야 한다. 하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았다.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 때의 그 묵직한 종이 질감, 그리고 번듯하게 자라 사회의 일원이 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제 구질구질한 세월은 충분히 보상받는 듯했다. 적어도 오늘 저를 파출부라 부르며 비웃는 저 가식적인 동창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주방의 수증기가 다시금 제 얼굴을 덮친다. 뜨겁고 습한 기운이 눈가에 맺히는 것이 땀인지 아니면
오래전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다. 나는 다시 행주를 쥐고 힘껏 테이블을 닦는다. 이 건물, 이 땅, 그리고 저들이 밟고 서 있는 이 공간의 모든 벽돌 하나하나에는 제 젊음과 눈물이 화석처럼 굳어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심장으로 다음을 준비한다. 주방의 낮은 문턱은 세상과 나를 가르는 단단한 절벽과 같았다. 나는 쟁반에 정갈하게 담긴 밑반찬 그릇들을 들고 영숙과 그 일행이 앉은 테이블로 향했다. 사뿐거리는 그들의 구두 소리와는 대조적으로 내 장화는 바닥에 닿을 때마다 쩍쩍 소리를 내며 무거운 존재감을 드러냈다. 테이블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이 풍기는 독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땀과 기름때로 범벅이 된 내 삶의 냄새를 밀어내려는 듯 공격적이었다. 어머, 순이마. 이 반찬 직접 만든 거니? 손톱 밑에 낀 검은 게 양념인지 때인지 몰라서 선뜻 손이 안 가네. 영숙이 비단 소매를 걷어올리며 젓가락으로 멸치볶음을 휘저었다. 옆에 있던 명자도 가세했다. 예, 너무 그러지 마. 순이미가 우리 주려고 특별히 더 신경 썼겠지. 근데 순이마, 너 학교 다닐 땐 전교 1등 놓친 적 없었잖아. 그때 너한테 과외받던 애들은 다 강남에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데 인생 참 모를 일이다. 그치?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들의 말은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갈린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볐다. 그들은 내가 겪어온 수십 년의 풍파를 단순히 운이 없어서 무능해서 떨어진 나락으로 치부해 버렸다. 내가 아이들의 학비를 위해 잠을 줄이고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한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며 버텼던 그 고결한 투쟁의 시간은 그들에게 그저 안주거리에 불과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사이 나는 창밖으로 비치는 내 건물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이 견고한 콘크리트 덩어리는 내가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이다. 하지만 영숙은 내 침묵을 굴욕으로 해석했는지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내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거 가져가서 맛있는 것 좀 사 먹어. 애쓰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 아, 그리고 우리 나갈 때 신발 좀 미리 꺼내 놔줄래? 비싼 거라 누가 밟으면 안 되거든. 돈을 쑤셔 넣던 영숙의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던 그 차갑고 오만한 감촉을 잊을 수 없다. 매 5분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화려한 스카프와 남을 짓밟으며 느끼는 우월감에 있는가? 아니면 남루한 차림 속에서도 끝내 지켜낸 나만의 진실에 있는가? 가족을 위해 나를 지우고 살아온 시간들이 허무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는 차갑고 예리한 지혜가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 속의 돈을 만지작거렸다. 빳빳한 지폐의 질감이 손바닥의 굳은 살과 마찰하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그래, 너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희가 우습게 여긴 이 앞치마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곧 알게 해주마.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다시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등 뒤로 들려오는 그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마치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들리기 시작했다. 주방의 낡은 나무 탁자 위에 놓인 장부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모서리가 해져 있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은 까칠했지만 그 속에 적힌 숫자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영숙이 내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은 5만 원권석 장의 감촉이 여전히 허벅지 언저리에서 불쾌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빼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욕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며 건물의 관리인이자 나의 대리인인 김 소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계약건으로 방문하신다고 했죠. 지금 홀로 오세요. 동창들이 와 있네요. 잠시 후 식당 문에 달린 낡은 종소리가 딸랑하며 정적을 깨뜨렸다. 검은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김 소장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섰고 시끄럽게 떠들던 영숙, 일행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김 소장은 주방 입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허리를 90도로 꺾어 정중히 인사했다. 회장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달 임대료 정산안과 건물 옥상 방수 공사 견적서 가져왔습니다. 순간 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젓가락질을 멈춘 영숙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어 옆에 놓인 의자에 걸쳤다. 30년 동안 나를 지켜주던 갑옷 같던 앞치마가 벗겨지자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단단하고 서늘한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났다. 나는 김 소장이 건네는 만년필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 재질의 만년필대가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닿을 때 비로소 나는 내가 이 공간의 지배자임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순이마,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회장님이라니? 내가 이 건물에? 명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김 소장이 펼쳐놓은 서류를 꼼꼼히 훑어내려갔다. 종이 위를 흐르는 만년필의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나는 고개를 들어 영숙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실크 스카프가 아까보다 훨씬 더 초라해 보였다. 인생이란 참 묘하지 않니? 누군가는 남의 발밑을 보며 비웃을 때 누군가는 그 발밑에 땅을 다지고 건물을 올리니까.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주방의 가스 불꽃보다 더 뜨겁게 그들의 자존심을 태웠다. 나는 주머니에서 영숙이 던져준 15만 원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팁으로 받을게. 우리 식당 파출부가 고생하는 게 안쓰러웠다니 건물주로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 전략적인 반격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충분히 위력적이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가해자들의 화려한 가식은 썰물에 씻겨 내려가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호라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만이 감돌았다. 영숙이 떨어뜨린 은수저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챙그랑하고 날카로운 금속음을 냈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 나를 순이마라고 부르며 비릿한 동정을 건네던 그녀들의 얼굴은 이제 갓 구워낸 도자기처럼 딱딱하게 굳어 경악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순이마 아니, 순임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니, 그게 정말이야? 영숙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볼품없이 떨렸다. 그녀가 두르고 있던 실크 스카프가 마치 목을 조르는 밧줄이라도 된 양 그녀는 연신 헛기침을 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나는 김 소장이 건네준 서류 가방 위로 손을 가만히 얹었다. 가죽의 매끄럽고 단단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며 지난 30년의 서름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 들었다. 놀랄 것 없어. 너희가 명품 가방을 고르고 호텔 브런치를 즐길 때 나는 이 식당 바닥에 밴 기름때를 닦으며 벽돌을 한 장씩 쌓았을 뿐이니까.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노련하고 차가운 지혜가 서려 있었다. 나는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었다. 영수가 아까 내가 내 주머니에 쑤셔 넣은 그 돈, 우리 식당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분들에게 간식비로 쓰라고 전해줄게. 너의 그 가벼운 동정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잠깐의 요기는 되겠지. 명자는 얼굴이 벌개진 채 가방을 챙겨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나는 부드럽게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을 담아 그녀를 다시 앉혔다. 앉아. 아직 식사 안 끝났잖아. 건물주 서비스로 제일 비싼 요리를 내오라고 시켰으니 끝까지 먹고 가야지. 아, 그리고 너희 남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 우리 건물 입점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온다는 건 알고 있니? 그 순간 영숙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들이 누리던 화려한 생활의 기반이 사실은 내가 소유한 이 낡고 견고한 건물의 자비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권선징악의 순간은 요란한 비명소리가 아니라 이토록 서늘한 진실의 무게로 찾아온다. 나는 그녀들이 비웃던 낡은 주방장이 아니라 그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냉철한 사업가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인생의 성벽은 가식으로 쌓을 수 없다. 진심과 고난, 그리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노동만이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만든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부들부들 떠는 그들을 뒤로하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이제 복수라는 감정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내 마음속에서는 더 큰 해방감이 차오르고 있었다. 폭풍 같던 시간이 지나고 식당 홀에는 다시금 고요가 내려앉았다. 영숙과 친구들은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고 그들이 남긴 자리엔 채 비우지 못한 물잔과 어지러운 수저만이 남겨져 있었다. 나는 김 소장에게 뒷정리를 맡기고 천천히 건물의 비상계단을 올랐다.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전해지는 둔탁한 통증은 내가 살아온 70년 세월이 결코 헛된 환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졌다. 옥상 문을 열자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인 노을이 나를 맞이했다. 비릿한 식당 냄새도 독한 향수 냄새도 닿지 않는 이곳의 공기는 더없이 투명하고 서늘했다. 나는 옥상 난간에 손을 얹었다. 거칠거칠한 콘크리트의 질감이 손바닥에 굳은 살에 와닿는 느낌이 참으로 포근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퇴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과 자동차들이 개미떼처럼 작게 보였다. 저 아래에서 누군가는 또 무시당하고 누군가는 오만함에 취해 인생의 본질을 놓치고 있을 것이다. 인생이란 참으로 기묘한 여정이다. 젊은 날의 나는 이 건물을 갖게 되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정작 이 건물의 주인이 되어 내려다보는 세상은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식당 주방의 수증기 속보다 더 더덥고 허무하기만 하다. 친구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깊은 서글픔이었다. 그들도 결국 나처럼 늙어가는 처지인데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눈멀게 했을까? 이제 나는 이 낡은 앞치마를 영원히 벗으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워서가 아니다. 나를 지탱해주던 희생이라는 옷을 벗고 비로소 오수님이라는 한 사람의 영혼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자식들을 위해 생존을 위해 억눌러 왔던 내 안의 어린 소녀가 노을빛 아래서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다. 그래, 고생했다. 참 잘 버텼다. 나는 나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나를 위한 시간뿐이다. 인생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작임을 깨닫는다. 붉게 타오르던 해가 지평선 너머로 몸을 숨기자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올랐다.